그냥 자금을 샀던 겁니다. 훈련 안 된 IS 요원들이 홧김에 혹은 당황해서 혹은 열받아서 미국 시민권자를 그냥 눈앞에서 샀던 겁니다. 심지어 저 사람들은 차에 차 번호도 없이 다니고 있고요. 복면하고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저 무장된 저 간호사 10발 맞아서 숨졌어요. 엎드려 있었잖아요. 어떻게 네. 자국민한테 10발을 쏩니까? 마가 세력들 때문이죠. 네.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 개념은 특히 이제 마가 세력들 전체는 아니겠지만 백인 남성 기독교 보수주의 국가를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이민자들은 마치 외계인처럼 네. 그리고 이 나라를 굉장히 지저분하게 만드는 누구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참 안타깝지만 트럼프가 하는 게 윤석열이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트럼프 가문 우선주의예요. 네. 네, 맛있는 전복장 먹으니까 힘이 좀 납니다. 이 전복 미국에도 좀 많이 팔아야 될 텐데 트럼프가 자꾸 관세 얘기해갖고 짜증이 좀 났고요. 입을 막아버려야 될 텐데 목장으로 전복장 한번 먹어보면 트럼프도 이런 얘기 못 할 텐데. 못 참죠, 못 참아. 네, 못 참는데. 자, 지금 약간 미쳐가고 있는 것 같은 트럼프가 국내에서도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큰 사건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도대체 미국 국내에서도 또 글로벌하게도 왜 이렇게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는지 그 이유도 한번 좀 여쭤보고요. 미국의 전략 혹은 트럼프의 전략은 또 어떤 거 있는지 한양대학교 이승원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최윤경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전복장 시간에 오셨으면 좋았을 걸. 그러게 말입니다. 아쉽습니다. 알았다면 일부에 왔을 텐데. 못 드신 거예요? 그렇죠. 기자님은? 앞에서 드시고 갔습니다. 네. 전 제가 주문해서 많이 먹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맛있어 여기. 네,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미국에서 있었던 이건 진짜 좀 화면 너무 자체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이고요. 저희가 화면을 짧게 준비했는데, 아,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이 그 일반 시민에게 총을 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이 아니라 지금 벌써 앞에도 한번 있었고 또 최근에도 계속 총격이 있다고 하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 그러니까 별로 저항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 명이 저렇게 뭐. 예, 이민 단속국 요원들이 가서 이제 계속해서 결박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갑자기 이제 총소리가 네. 나거든요. 목격자가 찍은 그 영상입니다. 네. 그치. 바닥에 있는 사람이 그 사망한 분이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여러 사람 지금 이제 모자이크 화면이 좀 됐는데 그 총알도 꽤 여러 발을 아마 발사한 걸로 이렇게 있는데 이 사건이 좀 약간 뭐 설명을 좀 더 부연해 주신다면 네. 어떤 사건입니까? 그냥 자국민 사살한 겁니다. 네. 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훈련 안 된 IS 요원들이 홧김에 혹은 당황해서 혹은 열받아서 미국 시민권자를 그냥 눈앞에서 사살한 겁니다. 그 시위하는 분을 네. 이 설명 좀 드릴게요. 지난 네. 7일에 1월 7일에 르네 굿이라는 여성이 1월 7일에 1월 7일에 르네 굿이라는 분이 얼굴에 총을 맞고 사망을 합니다. IS 단속 요원들을 피해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제 자기 길을 가려고 네. 핸들을 틀었는데 그거는 이제 IS 요원들을 공격하라는 게 아니라 걔네들 피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게 명확하게 찍혔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얼굴 향해서 쐈어요. 백인 여성, 자국 시민을요. 네. 그리고 한 14일, 한 17일 정도 지난 시각, 우리가 네. 저거 아까 24일 네, 날 봤던 봤죠. 영상. 네네네. 프레티 저분은 제한군인회에서 간호사로 열심히 활동했던 정말 좋은 이웃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냥 일반 시민이에요. 네. 저분도 백인이에요. 그런데 보다시피 제가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영상을 봤는데 저도 약간 트라우마가 남은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총살시키듯이 죽인 거거든요. 화면을 네. 여러 가지 이제 각도로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본 건 굉장히 멀리서 그냥 약간 그루미하게 보이는 거고 실제 총이 어떤 각도로 있었는지 보시면 정말 충격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미네아폴리스 같은 경우는 워낙 이런 IS의 공격들이 워낙 심하니까 저희가 이제 아이스라는 데가 이민 세관 단속국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 무장한 사람들 그리고 네. 심지어 저 사람들은 차에 차 번호도 없이 다니고 있고요. 복면하고요. 아이스 요원들은 네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차에 번호가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민주주의 어떤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헌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런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다니면서 이민자를 거의 사냥하겠다고 저런 기사로 나오니까 미네소타에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누적수입니다. 교육을 받았어요. 이민세관 단속국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민 교육 그리고 당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라라는 그런 테마로 훈련을 시키는데 일단 이제 총기 없다라는 그걸 해야 되니까 손을 들어라. 네. 한쪽 손을 들어라. 그리고 어떻게 방어를 해라. 그리고 네가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혹은 그 리걸리 여기에 그 있는지 합법적으로 있는지 합법적으로 아닌지. 있는지 그걸 가지고 다니라 여러 가지 시민 교육을 하는데 미네소타에서만 거의 6만 명 이상이 이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조금 더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그런 커뮤니티가 발달한 곳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프레티도 잘 보시면 한쪽 손을 들고 있어요 위로. 왜냐면 그 여성을 구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쪽은 자기 앞에 그 바디캠처럼 이제 핸드폰 같은 걸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한 손에 핸드폰, 한 손은 그냥 하늘 향해서 올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 사람들이 제압을 했죠. 네. 그리고 총이 있었다고 하는데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그건 수정 헌법상 총기 소유는 자유입니다. 이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이 주에서는? 이 사람은 네. 전국에 특히 이 주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프레티가 갖고 있었던 총을 이미 이민세관 단속국 그 요원이 가지고 갔어요. 그 네. 다음에 이 사람을 총격을 가해서 죽인 겁니다. 근데 이민 세관 단속국이라고 하면 네. 이건 정부 당국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개인 연방. 단체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의 신분은 그럼 공무원 신분이에요? 국가의 녹을 받고 네. 있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훈련되지 않은 행동을 하고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타고 다닌다는 게 원래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이든 정부 때 그 이전에 오바마 정부 때 뭐 어땠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폭력적으로 하고 복면을 쓰고 번호판 없는 차를 갖고 다니는 거는 이번 트럼프 정부 와서는 정말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서- 이제 뭐 네. 밀수라든지 아니면 뭐 네, 네. 마약 들여오나든지 아니 불법 이민자들 네. 이제 이 단속하고 그런 현장 잡아내고 뭐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예. 몇 달간 우리도 이제 뭐 시위 많이 나갔고 우리 탄핵 시위 같은 거 나가면 경찰들이 쭉 서 있잖아요. 그분들은 엄청나게 훈련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흥분시키지 않을지, 흥분시키는 군집들을 어떻게 그 분리해 놓을지 이런 것들 다 훈련시키고 특히 미국은 총기가 자유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없고 빨리빨리 단속을 하라고 하고 특히 백악관에 스티븐 밀러라는 그 인종주의자 있어요. 그 네, 백인 네, 인종주의자가 있는데 부정책실장이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부비서실장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게 하루에 3,000명씩 잡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아예 할당량을 할당을 준 줬어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민 단속국이 그전에 예를 들어 한 7,000명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만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예. 연방. 급하게 채용 인원을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못 받은 거죠. 그 심지어 이 사람들은 그 이제 그 매뉴얼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거 영어로 된 거잖아요. 이거 네. 해석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대요. 글을 못 읽는다는 글을 못 이야기인가요? 읽는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왜 같은 글을 읽더라도 이게 동화책을 읽는 거랑 이 문서를 법률적인 읽는 거는 용어로 또- 읽는 거랑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한테는 이건 법을 집행하는 거고 심지어는 총기까지 사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숙지하고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철저하게 몇 달간 기본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는 훈련을, 건데, 예. 그게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모르고 몰려가서 예, 그냥 예, 때려눕히고. 예, 당황하고. 저 무장된 저 간호사 10발 맞아서 숨졌어요. 10발. 엎드려 있었잖아요. 어떻게 네. 자국민한테 10발을 쏩니까? 이거는 그 약간 그 총소리를 듣는 순간 모두가 돌아버리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까지는 하지 그렇죠. 않겠죠. 맞습니다. 만약 진짜 죽이려는 생각이었더라도 그냥 한 발을 쐈겠죠. 했다 그렇죠. 그랬다고 한 목표가 그랬다고 하면 뭐 제압 정도라면 그냥 예를 들어 공포탄 하듯이 뭐 죽지 않을 뭐 만한 다리에 어떤 한 발을 부위에 쏜다든지. 보통 이제 그렇게 훈련을 받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대방에만 분명히 걔네들 안에 그 매뉴얼이 있을 텐데 뭐 네. 종아리 아래를 쏴라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제가 본 영상의 각도에 따르면 굉장히 이 상체 위, 이 얼굴 주변에 총기가 이렇게 그 조준되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 그래서 사람들 지금 본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거군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제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미국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영상을 보시면 그냥 확인이 가능하실 그리고 거예요. 이제 시민인지 아닌지 이민 단속국이면 뭐 이민 세관 단속국이면 어쨌든 불법 이민자나 불법 체류자를 잡으라는 거 그렇겠죠. 아니에요. 그럼 이제 네. 1차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확인 아닌가요?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번호판 없는 데서 튀어나온 복면한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를 잡아가도 옆에 있던 가족이 그 사람들의 이름도 모르고 소속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었어요. 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지금 트럼프는 무리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민으로부터도 엄청 욕 먹을 거 아니에요. 마가 세력들 때문이죠. 네?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백악관의 스티븐 밀러라는 부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예.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 개념은 특히 이제 마가 세력들 전체는 아니겠지만 백인 남성 기독교 보수주의 국가를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이민자들은 마치 외계인처럼 네. 그리고 이 나라를 굉장히 지저분하게 만드는 누구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백악관을 장악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네. 스티븐 밀러가 트럼프의 머리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이 나라를 청소하려면 유색인종, 불법 이민자는 기본이고 합법적인 이민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에 백인이 아니고 뭐 갑자기 뭐 이슬람을 외치고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인종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 몰아내야 되니까 굉장히 폭력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뉴욕 시장이 무슬림인데 참. 맞아요. 그것도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 그러니까요. 입장에서는 못 쏘을 뿐이지 이제 진짜 정리하고 싶다 생각을 할 거. 맞아요. 네네. 눈에 가시인 거죠. 그런데 예. 그런 사람이 더구나 뉴욕 시장으로 뽑혔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트럼프도 그렇고 네. 반란법에 대해서 언급한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반란법이요? 네네. 지금 여기서 반란법? 우리가 보기에는 이민 단속 즉 이 요원들을 공격하는 일반 시민들은 네. 굉장히 폭력적이다. 네. 우리는 법을 집행하고 있는 건데 저들이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이 심각해지면 반란법까지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반란법이 무려 혹시 언제 제정된 걸까요? 반란법이요? 반란법. 미국이 세워질 때 제정됐을까? 맞아요. 맞아요? 1807년이에요. 왜냐면 반란이라는 말을 잘 안 쓰기도 하고 이 반란법의 핵심은 그러면 대통령이 원하면 군대를 출동시킬 수 있고 뭐 이런 맞아요. 거 아니에요? 우리로 네. 따지면 계엄 계엄이죠. 비슷한 네. 느낌인 것 같은데. 지금 참 안타깝지만 트럼프가 하는 게 윤석열이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네네. 뭐 상대방 자극해서 폭력을 유도하려고 했다던가 예를 들어 우리로 치면 무인기 뭐 이런 것처럼. 네. 그래서 1807년에 제정된 법이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 이게 네, 법 네. 집행을 하는 거예요? 네, 하겠다고 네, 할 수- 검토하겠다고. 하겠다고? 네. 너네가 자꾸 그러니까 일단 도발은 트럼프가 먼저 한 거고 지금 그렇죠. 이민국을 네. 데리고 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분노해서 아니 야 너 죽고 나 죽잖아요. 지금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죽는 것 같으면 그냥 우리가 맞아요. 집단으로 이거 항의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런 반란법으로 진압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인surrection act라는 단어를 썼어요, 실제. 그 스티븐 밀러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그런데 1800년도 초반부터 후반까지 19세기가 소위 말하는 서부 개척 시대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 폭도들이다. 그리고 그 프레티도 처음에 그 37세 우리가 영상 본 네. 그분이 사망했을 때도 처음에 그 장관이라는 사람 혹은 트럼프가 직접 나와서 도메스틱 테러리스트라고 처음 규정을 했어요. 조사하기도 전에. 그리고 일반인들은 영상 보면은 그냥 사살당했다라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도메스틱 테러리스트라고 규정을 하고 나쁜 놈이다. 이민세관 단속국들을 공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총기를 왜 들고 갔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총기 협회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랬겠네요. 네, 총기는 거기 야, 지원받는 거 아니에요? 뭐, 총기협회 지원 트럼프가 받고 있을 텐데 로비를. 네. 그래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어쨌든 반란법을 검토한다고 얘기했고 결국은 이 얘기는 지금 이제 중간 선거까지 좀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데 올해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반란법이라는 걸 적용한다고 계속 위협을 하고 또 국민들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자극을 시키고 그래서 뭐 미네소타나 하여튼 소위 블루 스테이트라고 하는 민주당 네. 우위의 지역에 반란법을 적용해서 결국은 여차 싶으면 중간 선거까지 망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연기하거나 선거를 하더라도 부정선거를 몰고 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미국 언론들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까 네,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아예 이게, 망쳐버리겠다. 그냥 선거를 아예 못하게 하거나 네. 아니면은 결과가 나와도 이건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지금 밑자락을 깔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안 믿기시죠? 이게 네.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도 계엄을 어쨌든 국회에서 해제를 했잖아요. 여기도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이 미국 시민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 주체 이 총격을 한 주체는 국가인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합법적 폭력이 아니라는 게 지금 밝혀지면 그렇죠.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두가? 너무나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게 도대체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냐, 뭐 미국 아니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크리스티놈이라고 국토안보장관이 이제 앞에서 진두지휘했었거든요. 맨날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그 이렇게 막 언니요? 꾸미고, 그 언니, 백인 여성, 화려한 네, 그 바비 인형처럼 맨날 하고 나오죠. 그 사람을 일단 뺐어요. 이제 국토안보부 장관이 아니라 톰 호먼이라는 국경자를 투입하겠다고 해서 어제 톰 호먼이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기조는 그 국토안보부 장관 그 여성 장관과 톰 호먼은 사이가 또 개인적으로 안 좋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은 좀 겹치는 거죠. 이민 단속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정치적으로도 거기도 역학관계가 있는데 국토안보부 장관 일단 빠져. 그리고 톰 호먼을 내가 그 현장에 직접 투입하겠어라고 트럼프가 얘기했고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핵심은 우리 그 이민 단속 그거 본질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타겟팅을 해서 할 정교하게 거야. 하겠다. 정교하게 할 거야. 욕 덜 먹는 방식으로 하지만 강도는 유지하면서 할 거야라는 얘기를 톰 호먼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고 이게 왜 그러냐면 중간 선거에서 당연히 승리를 해야 되는데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탄핵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1기 때 네. 하원에서 2번 정도 탄핵을 이제 당할 뻔했었고 상원에서 이제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중간 선거를 이겨야지만 일단 자기가 탄핵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이 다 마련됐잖아요. 예. 국내 정책이든 국외 정책이든 그러니까 탄핵을 안 당해야 되고 본인이 원하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하원을 다 지금처럼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간 선거는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이거 약간 예언을 해보자면 반란법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계엄이잖아요. 계엄이에요. 네, 쉽게 그리고 이제 얘기하면. 부정선거 네. 플러스 이제 극우 세력은 결과가 탄핵이잖아요. 플러스. 트럼프가 오히려 탄핵을 또 앞당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렇습니다. 서로 악수단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반란법이라는 엄청난 1807년에 제정됐던 법을 얘기하고 또 역풍이 부니까 한번 물러서는데 어제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니까 또 마가네에서 역풍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네에서? 네,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네. 한 발 물러서? 왜 사람을 바꿨냐 이거예요. 네, 왜 톰 호먼 지금 잘하고 있잖아. 뭐 죽을 만하니까 죽었겠지 이런 거예요. 천국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일단 선거 자체를 아예 연기시키는 아하. 지금 반란법을 적용해서 거의 폭동 상황이다. 우리나라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그래서 이제 미루는 게 하나의 극단적인 방법이고 그것까지 이제 조금 심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투표 당일에 아이스 요원을 투표장에 배치해 보세요. 아하. 그럼 아무도 안 나가죠. 백인 여성 남성만 겨우 나갈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시민권자도 잡아가니까 유색 인종이라고 유색인종은 하면은 못 나갈 것 예, 같네요. 구금하고 체포하고 뭐 다른 나라 에콰도르 보내고 와. 엘살바도르. 그래서 투표를 방해하는 작업을 그날 당일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결과가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온다면은 아마 하원은 그 민주당을 넘어갈 것 같은데 부정선거를 주장할 겁니다. 2020년 대선 때 그랬던 것처럼. 세 번째는 민주당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선이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보복 수사가 들어갈 겁니다. 이거 우리가 다 해본 일인데 다 해봤어요. 우리 너무 이 게임을 익숙해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에게 지도 편달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누가 트럼프한테 한국에 그 누군가 가가지고 네. 과외해 준 것 같아요. 이렇게 민경욱 하라고. 선생님 이런 사람들. 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기가 완전 떨어진 거는 알겠고 그다음에 선거하면 거의 패배가 확실하니까 만약에 패배한 중간 선거 나오면 상하원에서 바로 그냥 탄핵시켜 버릴 게 너무 또 명백하니까 네. 어떻게든지 그걸 막기 위해서 선거를 못 하게 하든지 투표를 못 하게 하든지 부정선거라고 뭐 우기든지 이렇게 할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약간 하여튼 좀 이상하게 돌아가면 네. 상대 당인 야당 그래, 민주당에서 민주당은 뭐 하는 거야? 뭔가 이렇게 좀 뭐 지도자들이 아니 단식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1인실 뭐 백악관 앞에서 한다든지 머리를 민다든지 뭐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식을 요즘 그 워싱턴에서 혹은 뭐 뉴욕타임즈나 이 칼럼니스트들이 팟캐스트 같은 데 네. 나와서 이제 방송하는 거 저도 가끔 듣는데 네. 야 우리나라에 민주당이 있었어? 그러니까 뭘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뭐 당의 아무것도 존재감이 거의 제로 혹은 마이너스랄까요? 어. 정치적으로 본다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국민들의 어떤 그 정서나 이런 역풍을 활용해서 정치적으로 도약하고 이걸 하나 지렛대로 삼아서 민주당이 뭔가 이렇게 부각해야 되잖아요. 자기들의 아젠다. 그런데 일단 지도자가 안 보여요. 민주당 뭐 상하원 통틀어서 도대체 민주당이 언제 없어졌지? 거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거기에 리더십이 거의 제로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 바이든 거기도 좀 약간 문제가 많아. 그 이후부터 민주당이 거의 완전히 이제, 힘이 네.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당장 어제 이제 나온 또 뉴스인데 FBI가 갑자기 조지아주
어떤 카운티 조사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본 기사 같은데. 조지아주에 우리 공장도 많이 있죠. 네, 맞아요. 현대차 공장도 있고. 거기 조지아주의 그 애틀랜타 인근에 있는 그 폴트 커뮤니티인가 하여튼 그 조그만 지역이 있어요. 네? FBI가 갑자기 가서 2020년 대선 관련 서류 700박스를 인베스티게이션 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2020년 대선이요? 2020년 대선. 바이든이 이겼던 맞아요. 대선. 네. 그래서 2020년 대선을 지금까지 트럼프와 마가 세력들은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조지아주가 어떤 데였냐면 그때 11,700표 차인가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바이든이 이긴 데였어요. 그리고 조지아주가 인구수가 좀 있다 보니까 우리 선거인단으로 그 네네. 대선 결과 있잖아요. 거기가 16개가 달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11,700표 차이가 나니까 주 법에 따라서 이건 너무 이제 갭이 작다. 그래서 수개표까지 다시 했고요. 네. 재검표까지 다시 했어요. 그런데도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확실하게 바이든 우승, 승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 선관위를 털어요. 그래서 어저께 FBI가 거기 가가지고 700개 박스 그 압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선관위도 우리도 털지 않았나? 이거 굉장히 익숙한 그림인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 지금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혹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설마 저거 너무 과장 아니야? 음모론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 이런 글들이나 이런 거 뭐 팟캐스트 듣고 이럴 때 설마 이거 너무 한국도 아니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한국도 아니고.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네. 그냥 지금의 그 유명한 굉장히 그 존중받는 그런 정치인들이나 전직 외교관들이나 네. 언론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토마스 프리드먼이라고 퓰리처상이 몇 차례 수상했던 네. 그분이 뉴욕타임즈 지금 칼럼니스트인데 네. 최근에 3일 전인가 칼럼을 썼습니다. 한 3명이 같이 썼는데 1861년 남북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내전의 직전의 상황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시스템 붕괴 직전이다. 그래서 그 뭐 이렇게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임계점에 다다랐다라는 얘기. 아예 그냥 그 제목이었어요.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하면서 제 얘기가 아니라 네, 남북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반란법, 중간 선거, 2020년 대선 불복해서 지금 다시 FBI가 조사하고 이게 지금 다 몇 달 사이에 다 벌어진 일이잖아요. 연결시키면 이게 음모론도 아니고 과장도 네네네.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가 무슨 짓을 벌이는지 정말 와치를 해야 된다라는 약간 위기감이 들어요. 왜냐면 어쨌든 그 나라가 좀 안정적이어야지 우리가 정치든 경제든 뭐 관세 그렇죠. 협상이든 뭐 다 할 거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 계엄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건 또 다르죠. 네. 그 약간 좀 사이드로 혹시 그 미국 그 연방대법원 그 관세 관련 판결은 언제 나온다는 거 계속 연기되는 것 같은데. 뭐 1월 20일 날 나온다고 했다가 네. 두 차례 연기됐죠. 그래서 네. 오늘 벌써 오늘이 29일인가요? 30일? 30일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번 달은 안 나올 것 같고 당초 예상은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한 3월 달쯤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네. 연방대법원에서 이제 계속 트럼프가 지금 압박하니까 네. 막 이렇게 우물쭈물 이렇게 말을 거기도 하고 싶은데 무섭겠어요, 지금. 못하는. 연방대법원. 이렇게 막 아무데나 갖다 지금 총 쏘고 지금 압수수색하는데 연방 그러니까요. 대법원이라고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할아버지들이 할아버지들이라니. 아니 거기 실제로 연방 거기 대법원에 실제- 아니, 할머님도 계실 수 있잖아요. 할머니도 계십니다. 할머니도 연식 계시죠. 때 좀 계시잖아요. 네. 거의 뭐 종신으로 계속 앉아 계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너무 심하네 이건. 그래서 관세 협상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제가 버텨야 되고 이게 무슨 그 국민의당 뭐 하여튼 저쪽에서 계속 비준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상황이 어떻게 될지 엉망진창이거든요, 저거는. 연방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는데 지금 3,500억 달러 뺏긴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못 박아서 비준하는 거는 바보 같은 일이죠. 네. 뭐 하여튼 바뀌는 거 보고 우린 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트럼프를 네. 지금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트럼프 자신밖에 없습니다. 아하. 네.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그 마두로 체포 납치한 다음에 네. 그 3일 뒤에 뉴욕타임즈하고 뉴욕타임즈 유수의 기자 한 3명과 같이 인터뷰를 2시간인가 했는데 네. 나를 막을 수 있는 건 오로지 나의 도덕성뿐이다. 라고 트럼프가 스스로 얘기했어요. 모랄리티라는 단어를 써서 다들 "헉,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 지금 지지율이 얼마나 나와요? 그래서 바닥이죠. 아니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자들 별로 그렇게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전히 마가 세력, 트럼프 지지 세력들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니까 트럼프니까 우린 마가니까 억지로 지지해야 돼 이런 표심도 사실 반영돼 있는데 있겠죠. 어쨌든 평균치 보면은 제가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유고부가 네. 직무수행 네. 조사를 했는데 1,709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응답자 49% 거의 절반 가량이 직무수행 기대보다 못하다 얘기를 했고 또 이코노미스트랑 유고부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한 1,600여 명 정도 했는데 한 54%가 직무수행 지지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 절반 이상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고 트럼프가 대통령 될 때 무슨 얘기 가장 많이 했습니까? 인플레이션, 경제 문제, 네, 바이든에서 네, 네, 망쳤다였잖아요. 그렇다면 당신의 생활비 상황이 조금 개선됐습니까? 물어봤어요. AP통신과 미 여론연구센터가 1,200여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생활비 상황이 더 악화됐다. 60%. 네. 그러니까 이 지지율로 보자면 중간 선거는 뭐 민주당이 사라지긴 했지만 네,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우세하긴 참 힘들죠. 지금 전망을 보면은 하원은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고 상원은 그래도 좀 힘들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네, 어쨌든 네, 네. 지금 이렇기 때문에 과거 대통령들은 중간 선거가 정치적인 그 맥락에서만 해석이 됐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그 나중에 이제 재판도 받을 수 있고 탄핵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이 물리적인 정치적인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중간 선거입니다. 네. 네. 근데 진짜 민주당에 뭔가 좀 이렇게 스타 혹은 뭐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막 마음을 줄 만한 리더가 영 안 보이는 모양이네. 이 정도로 트럼프가 망쳐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오바마하고 빌 클린턴이 나왔잖아요. 이제 지금- 껏 다시 보는 거예요. 구관이 명관이다. 네, 아니 그분들이 출마한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 아이스가 자국민을 2명이나 사살하니까 오바마랑 클린턴이 지금 뭐 성명을 목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냈다. 예. 네. 그리고 뭐 CEO들도 마찬가지고 성직자들도 그렇고 지금 다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미네소타가 하나의 어떤 중요한 정치적인 네. 투 어게인이라고 계속 올라오고 있어. 트럭이 이런 와중인데 트럼프는 뭐 평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평화위원회는 뭐 글로벌 기구입니까? 국제기구예요? 이게요. 평화위원회? 노벨 평화상 못 받아서 평화위원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럼 여기서 심각하게 아마- 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내피셜인데 네. 네. 그 자체 메달을 하나 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 저는 사실 이름 듣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 그 보드 오브 피스라고 해서 이제 평화위원회가 네. 있는데 이게 원래 추진된 건 가자지구 어쨌든 뭐 억지로 지금 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가자지구를 재건하겠다. 그리고 여기 좀 평화를 도모하겠다. 그리고 하마스를 이제 무장해제 여러 가지 이제 할 일들이 많으니까 평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처음에 만들 때는 구성할 때는 유엔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가 이게 뚝 떼서 이거 자체적으로 내가 그냥 운영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초대 의장이래. 내가 대장이다. 내가 대장이야. 그래서 뭘 갖고 있냐면 의제를 올릴까 말까 의제 승인권 갖고 있고요. 네. 의제 올렸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 갖고 있고요. 위원회 구성하지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위원회 해산권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 지멋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의 평화위원회. 마음의 안정위원회. 맞아요. 맞아요. 아 내면의 평화, 네, 내면의 평화위원회. 맞아요. 아 그러네. 그래서 처음에는 가자지구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평화위원회가 되고 그 레빗 미 그 백악관 대변인 있잖아요. 그 젊은 에서 네, 네. 이제 이거 국제기구야라고 그냥 본인들이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 얘기는 유엔을 대체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이거 국제기구 다른 나라도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또 가겠다는 나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아르헨티나 평화위원회에 뭐 이런 들어가겠다. 아르헨티나. 중동. 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일단 보도에 따르면 평화위원회 가입하려면 입장료가 있어요.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4천 뭐한 800억 원 네.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돈을 10억 달러 내면은 내가 너 평화위원회. 연구 회원국 해줄게. 연구회원. 연구 회원국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유엔의 뭐 안보리 뭐 상임 이사국처럼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사실상 거의 비슷해요. 유엔의 그 조직 근데 차이가 있다면 네. 내가 영원히 계속 이제 의장을 하겠다. 여기 거겠죠. 조신직이에요. 이게 대통령 그만둬도 이건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초대 의장이라고 하는데 아마 전 계속 할 것 같아요. 종신 제가 의장. 보기에는. 아, 네. 그리고 근데 아마 우리 관세 내야 돼서 우리는 돈이 없는데 여기 그러니까요.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60개국에 일단 초청장을 보냈다고 하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가입하겠다고 이제 손든 나라가 한 26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와. 그래 꽤 있네 네. 그래도. 근데 그게 지금 그 제2의 아르헨의 트럼프라고 하죠. 그 밀레이가 집권하고 있는 네네네네. 아르헨티나나 뭐 이런 중남미 국가들 일부고요. 네. 그리고 중동 국가 뭐 사우디, 뭐 UAE 이런 나라들은 또 이제 굉장히 소위 말하는 실용적이잖아요. 네. 뭐 트럼프랑 개인적인 관계도 좋죠. 돈을 그렇게 갖다 바쳤으니까 뭐 좋을 수밖에 좋아야죠. 없죠. 그래서 중동들 이제 그리고
동유럽의 그 완벽한 이제 권위주의 국가로 전락한 헝가리, 네, 헝가리나 이런 나라들, 뭐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이 참여한다고 하고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야 그게 무슨 국제기구야? 네가 대충 만들어가지고 그냥 평화위원회 만든 거 아니야? 네. 우리는 가입하지 않을 거야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여 의사 밝힌 나라들 보니까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체조 잘하는 나라 아니고 코소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모로코, 바레인,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이집트, 요르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중동 국가들, 등등 동유럽 국가들. 이네요. 뭔가 그리고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안 하겠다고 그때 밝혔고. 얘기를 했죠. 우리한테도 초청장이 왔나요? 이게 좀 왔겠지. 분분한데 그래서 이 얘기 나오고 며칠 뒤에 어디 뭐 단독이라고 해서 제가 네. 잠깐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국내 언론입니다. 한국 뭐 참여 검토 이렇게 나왔다가 쑥 들어갔어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반송하죠, 뭐. 너무 어려운데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나? 아니 그리고 일단 10억 달러를 내고 들어와 이 자체가 굉장히 네. 불쾌하잖아요. 돈 자기네들이 없어요, 뭔데 지금. 이것을 뭐 입장료를 내라 그럼 내가 너 회원시켜줄게. 거의 무슨 이 조폭들처럼 네네. 우리 여기 들어오면 내가 또 잘해줄게 거의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해외 전략이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언론에서도 애쓰고 있고 뭐 미국 언론에서도 애쓰고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로 치장하고 정치적인 수사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뭐 현실주의니 뭐니 이게 그냥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지멋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정치적인 제정신은 아니다. 네, 제정신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뭔가 정제된 언어로 트럼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거기에 무슨 니즘 뭐 주의를 찾는데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트럼프가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이런 네네. 생각을 요즘 보도 보면서 많이 하죠. 아프다, 뭐 이렇게 네. 쓰면 되는 건가요? 이 양반이 지금 돈도 엄청 해먹고 있어요. 그게 원래 목표 아니었겠어요? 사실은 트럼프 가족들 다 해먹기 네. 하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대대로 이제 먹고 살 이 트럼프 씨네 가족들이 네. 대대로 영구적으로 먹고 살 돈들을 여러모로 마련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코인 발행 같은 거 하잖아요. 네. 난리 났습니다. 멜라니아 그렇죠. 코인도 있었고. 네네네. 좀 얼마를 벌어간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 근데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트럼프 가문 우선주의예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미국 멀러주의 뭐 얘기하고 본토 방위를 우선하고 서방 우선 원칙 최근에 뭐 NSS, NDS 국가 방위 전략 이런 데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그냥 나의 사익이 우선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 하는 그 사업들도 다 아들 그 사위 쿠슈너 예전에 일기 때 활동했던 네. 그 사위가 활동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러트닉 뭐 상무장관 네네네. 그리고 뭐 베센트 재무장관 이 사람들이 다 그냥 직업이 부자인 사람들이잖아요. 다 이제 뭐 억만장자 뭐 투자자 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중남미에 뭐 RN에 얼마를 줬어. 나중에 보니까 이게 베센트가 하는 뭐랑 뭐 연결돼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 이제 이미 많이 해먹었고 그 주변에 억만장자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친구들, 월스트리트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백악관에 와서 돈 많이 내고 참석하는 그 참석자들 위주로 빅테크 기업들도 있겠죠. 이 사람들한테 유연하게 규제 완화해주고 제재 풀어주고 뭐 문제 있으면 해결해주고 그리고 그냥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간 선거를 이기고 싶겠고 얼마나 영구직을 하고 싶겠습니까? 나중에 이게 또 밝혀지면 감옥 가야죠. 수선돼요, 네, 이거 네, 무조건. 몇 년만 더 하면 진짜 돈 또 특검 얼마나 해야 많이 되는데 이거. 와.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와, 진짜 어떻게 근데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가 있고 뽑아서 또 이렇게 유지를 할 수가 있는지 미국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런가요? 누구나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예, 우린 또 고쳤잖아 그래도. 네, 그렇죠. 우린 이 게임을 해봤다니까. 아무튼 근데 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네. 트럼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국가 방위 전략을 네, 네. 담아서 문서를 공개했다라고 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국내에서는 주로 북한하고만 연결돼가지고 보도들이 많이 됐는데 네. 전반적으로 보니까 북한이 핵심은 아닌 것 같고 트럼프는 아유 다 필요 없고 저리 다 가시고 이제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킬 거야. 네.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동맹한테 많이 해줬고 앞으로는 우리가 지키고 니네가 지키는데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면 정기적으로 돈을 내. 약간 이런 기조였던 것 같아요. 새로 나온 방위 전략은. 맞습니다. 그 지난해 12월에 이제 공개된 NSS 국가 안보 전략이라는 게 네. 가장 상위의 문서예요. 그래서 뭐 NSS, NDS, 뭐 NPR 여러 가지 주요 문서들이 항상 언급되는데 딱 하나만 무엇을 봐야 되냐 하면 NSS를 보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해당 행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혹은 오바마 행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예.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겠다라는 게 하나 이렇게 제시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뭔가 밑에 장관들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데 국방부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쪽 국방부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이 NDS 이번에 이제 발표된 NDS입니다. 그래서 국가 방위 전략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NSS 보면은 앞에 그 서문 한 페이지 지나면은 대통령 사인이 있고요. NDS는 그 국방부 장관 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어떤 문서의 위계도 있는 것이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토방위 하겠다. 그러니까 홈랜드 우리나라 이제 지키겠다. 이건 당연한 건데 사실은 가로 열고 이민자들 안 받겠다 이런 얘기와도 이제 결부된 얘기입니다. 다 쫓아내겠다. 사실 미국 쳐들어가려가 뭐 얼마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토방위 이상하잖아요. 네. 뭐 러시아가 쳐들어오겠어요. 누가 쳐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민자들 자체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흐트러 놓고 있는 정체성을 흐트러 놓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민자들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겠다 뭐 맞아요. 이런 거구나. 네, 그런 개념이에요, 사실. 네. 그리고 서반구 우선 원칙 뭐 여러분들 이제 1823년에 먼로주의를 왜 지금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북아메리카부터 남아메리카지 여기 나와버리 다 내 거야. 뭐 이런 뜻이에요. 쉽게 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여기 우선하고 유럽은 그동안 우리 그냥 무임승차하면서 우리 돈 많이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일단 나쁜 놈들이라고 욕을 한번 해주고 무임승차했다 다시 한번 욕을 해주고 네. 너희들 방해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이제 북한 섹션 봤어요. 이게 NDS는 한 24페이지 정도에 달하는 길입니다. 근데 네. 순서가 어쨌든 미국 우선주의 있고 뭐 중국 나오고 그다음에 뭐 러시아, 북한 뭐 이런 순인데 북한 섹션 봤더니 그게 짧아요. 그렇게 길게 이제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냥 기조는 그겁니다. 이제 무임승차 끝났고 동맹국들도 우리의 어떤 뭐가 됐든 기대하지 마. 그리고 각각 GDP 5%까지 방위비를 증강시켜야 돼. 그리고 그 얘기는 가로 열고 우리 무기 사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그 세력권을 뭐 제일 도련사 안으로 그냥 우리가 계속 방어하겠다. 그런데 플러스 일단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니네들을 일단 막아.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면 알아서 개입할게. 막고.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유럽에 대해서 NSS에 나왔던 그대로 그 기조를 얘기를 했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그래서 군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뭐 네.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NDS에 담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요 남북 아메리카는 내 거고 나머지 지역은 니네들 알아서 하되 우리 무기는 많이 사가. 요 정도가 그거예요. 예, 네네.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그러면 영향을 좀 받아요 이거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는 많이 받죠. 많이 네. 받아요 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과 뭐 한 두 차례 정도 정상회담을 했고 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의 가운데 어쨌든 3.5%까지 GDP의 3.5%까지 우리 국방비를 늘리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뭐 전체 예산에서 올해 그 예산이 뭐 726조인가 그렇죠. 네. 거기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 3.5%까지 늘리겠다고 했고 그 얘기는 결국 미국 무기 사줄게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직결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반도체가 됐던 뭐 인공지능에 있어서 뭐가 됐든 간에 이게 다 경제 안보가 요즘 한 네네네, 카테고리 안에 네.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NSS나 이런 것들 보면은 얘네가 어디에 투자를 하겠구나, 어디에 수출을 좀 금지하겠구나 이런 내용들도 이제 약간 그 맛보실 수 있어서 네. 한번 이제 뭐 요즘 이제 번역기 좋으니까 네,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하나 시간이 혹시 있으면 네. 1분만 얘기를 할게요. 예. 제일 재밌고 정말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 네. 디센트 피스라는 표현이 나와요. NDS에 아니 NSS NDS. NDS에 그 보통 이제 디센트가 우리 보통 디센트. 제가 영어가 짧지만 그럴싸. 뭐 힐러리나 이런 사람들 이제 연설할 때 들어보면은 he is 뭐 decent man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굉장히 좋은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고 누가 봐도 정말 존경스럽고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네. 그런데 이거 방위 뭐 이런 얘기하는 문서에 decent peace라는 단어를 썼어요. 좀 약간 그 언밸런스하죠 단어의 배치가. 그런데 이게 그냥 괜찮은 평화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나 이런 이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얘기할 때 디센트 피스라는 표현이 네. 나왔는데 예전 같으면 바이든이나 이런 때는 뭐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레짐 체인지를 뭐 시도하고 뭐 인권 평화 뭐 이런 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내용이 결국은 힘의 균형, 힘의 바탕을 대서 센 놈이면 센 놈대로 인정하고 거기서 우리가 서로 그냥 부딪히지 않을 만큼의 평화를 추구하면 돼. 굉장히 여기 플렉서블 그 리얼리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굉장히 유연한 실용주의를 언급하면서 그냥 중국과도 괜찮은 평화 정도 우리 추구할 거야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미국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 디센트 피스가 결국은 이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이제 전환시키는 하나의 그 집약된 단어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 단어에 굉장히 의미를 또 부여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좀 이상하잖아요, 표현이. 그럼 디센트 중국이랑도 적당히 잘 네. 지내고 네. 작은 나라들의 분쟁이 있어도 적당히 눈 감고 뭐 이런 걸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익이 안 되면 절대 개입하지 않고 우리 이익이 되면은 억지로 평화 협정 막 만들고 그걸 예쁘게 이런 포장한 거죠. 말이 디센트 그렇습니다. 피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이 얘기했던 뭐 힘의 균형과는 조금 맥락이 다른데 네. 이것도 결국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네. 아, 그래서 디센트 피스가 이번에 다른 그 이전에 NSS나 NDS에서 절대 찾아볼 수 없었던 네, 네, 굉장히 네. 독특한 표현이어서 많은 언론이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디센트 슬립이란 말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적절한 적당한 단어네요. 잠, 적당한 잠을 위해선 적당한 또 가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웰핀 가습기가 우리 밤을, 우리 잠을 또 이렇게 책임져주고 있는데 그 적당한 잠이 쉽지가 않아요. 가습기 없으면 굉장히 요즘같이 건조한 계절에는 목이 마르고 또 호흡기가 막 쩍쩍 늘어붙고 갈라지고 뭐 이런 일들이 맞습니다. 심심찮게 발생한단 그렇죠. 말이죠. 네. 예, 아이들 같은 경우 더 심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집에 가습기는 좀 꼭 겨울에는 틀어놓으셔라 말씀드리는데 어떤 가습기를 틀어야 되나요? 네, 바로 LG전자 출신 가전 전문가가 2년 동안 개발한 가열식 가습기. 요건 이제 가열식은 가열식. 초음파식과 가열식이 이제 크게 두 라인이 좀 있잖아요. 네. 예, 가열식은 이게 끓이는 거죠, 물을. 끓이는 거죠 한마디로. 네. 옛날에 그 난로 위에 골로 위에 저 주전자 넣듯이 그렇지. 예, 끓여서 이제 가습을 해주는 네, 거고. 저희는 저거 쓰고 있습니다, 지금. 댁에서 이거예요? 네. 어. 요 우리 제품이에요? 사무실에도 우리 2대를 갖다 놨고. 네. 그렇습니까? 사이즈는 하나인가 봐요. 저희는 저걸 쓰고 있어요. 네. 좀 작은 사이즈면 사시려고. 좀 작은 사이즈가 아.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거 금방 끓어요. 그래요? 예. 네. 끓는 모습도 보는 거 좋아요. 이게 또 재밌습니다, 이게. 네, 좋습니다. 계속- 불도 들어오고. 예, 이게 요즘 뭐 물멍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끓멍이라고 끓는 물 계속 바라보는 거, 요것도 또 볼만한 일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아마 가열식 가습기는 좀 가격이 좀 비싸요. 예, 그러나 또 우리는 이렇게 멋지게 생긴 예쁘게 생긴 가열식 가습기를 무려 13만 9천 원에 평생 AS까지 보장하는 가격. 네. 요게 소음도 지금 옆에서 바로 우리 틀고 있습니다만 네, 24데시벨이면 없어요. 거의 뭐 네. 예, 저 애기들 저 잠자는 소리 정도 될까요? 네, 그 정도. 세근. 세근 네. 소리죠. 네, 그 정도고. 그리고 4.5리터 들어갑니다. 예, 17시간 연속으로 네. 때려 버릴 수 있습니다. 연속으로. 뭘 그렇게 연습- 때려버려요. 연습- 그리고 되게 저게 뭐가 편하냐면 그냥 물을 갖다 부으면 돼요. 뭐 통 들고 이동 필요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 통을 씻고 싶으면 가져가서 씻으시면 되고 네. 그냥 위에다 물을 부으면 계속 끓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이제 그냥 집에 2리터짜리 생수병 있잖아요. 거기다 물 담아갖고 그냥 네, 제가 딱 칼칼칼-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이게 전기세 많이 나오지 않냐 전혀 물어보시면 안 나와. 아예 이거는 전기 요금에 별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전기 요금에 영향을 주려면 여러분 밥통 같은 걸 끄셔야 되고, 그러니까 밥솥 있잖아요. 전기 밥솥. 네.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끓이는 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열을 계속 유지하는 게 전기를 그래요? 네,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밥솥을 끄세요. 저 전기가 많이 나오면. 네, 요거는 난방을 살짝 낮추세요. 그리고 그렇지, 저걸 그렇지. 틀으면 전체가 훈훈해집니다. 맞습니다. 하루 8시간 사용 시 8시간이 진짜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하루 260원. 네, 별로 안 나와요. 260원. 260원 뭐 사 요즘에? 없잖아. 네, 아무튼 전기 요금을 받았을 때 네. 거기에 이게 영향을 줬냐 그럼 전혀 그거는 뭐 그렇습니다. 영향을 안 준다고 보면 돼요. 방방마다 해서 하루 한 4개씩 돌려도 전혀 하루 1,000원도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혹시 뭐 끓는 거라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과열될 때 센서가 다 있어서 자동으로 전원도 차단되니까 그런 걱정 마시고 13만 9천 원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밥을 끓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참 이렇게 그러니까 네, 제가 네. 잘못했네요. 전기 압력 밥솥을 쓰신다면 네. 그거를 계속 보온으로 두지 마시고 네. 코드를 빼서 남은 밥은 냉동실에 넣으시란 말씀. 이 문해력이 문제입니다. 심각합니다, 네, 진짜. 친절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네, 밥 그만 끓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디센트. 여기다 라면 끓여 먹는 분도 계신데 라면을 커피 포트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생긴 여러분. 거는 좀 네. 이쁘게는 생겼는데 그래도 라면은 아니죠.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이수근 교수님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이 소식 네. 오늘 진짜 약간 충격적인 것도 좀 네. 많았고 잘 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